청취자님, 작년에 역사상 가장 많은 물건을 팔아치우고도 막상 팔면 팔수록 오히려 돈을 잃어버린 아주 기이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찍었는데 정작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적자가 난 거죠. 그렇죠.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뭐 보통 제조업에서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 팔면 고정비가 분산되면서 이익이 크게 늘어나야 정상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너무나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해서요. 그 제작 과정에서 현미경으로나 보일 법한 미세한 오차가 하나라도 딱 발생하면 그 비싼 제품 전체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아, 정말 피눈물 나는 구조죠. 네, 오늘 청취자님을 이 깊은 논의의 자리로 초대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그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 발표라든가 대규모 자본이 움직이는 화려한 무대 앞쪽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 첨단 AI 칩들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아주 잔혹하고 정밀한 병목 지점이 존재하거든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해보아할 대상이 바로 그 화려한 AI 반도체 무대 뒤편에서 검사 공정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타이거 일렉입니다. 타이거 헬렉이요? 네, 단순히 기판이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형 업체를 분석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샅샅이 분석한 사업 보고서 그리고 여러 증권사 데이터들을 엮어보면요. 네. AI 반도체라는 이 거대한 수요 폭발이 한 제조업체의 체질을 얼마나 그 핏빛 어린 과정을 통해 극적으로 바꿔놓았는지 그 거대한 퍼즐이 보인다는 거죠. 아, 퍼즐이 맞춰진다. 네, 왜 지금 이 기업이 구조적인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지 그 기술의 디테일과 재무제표의 숫자를 오늘 완벽하게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멀티플이 어떻게 재평가되는지를 추적해온 투자자의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고 까다로운 리스크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제가 데이터로 전부 방어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끝날 때쯤이면 청취자님께서도 그 단편적인 뉴스들을 넘어서 글로벌 AI 공급망에 보이지 않는 뼈대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죠. 타이거 일렉이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길래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겁니까? 네. 그 자료를 보니까 초고다층 프로브카드 PCB라는 되게 길고 복잡한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스마트폰 반도체 기판이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직관적인 비유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청취자님,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에 서울 도심 한복판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와, 끔찍하네요. 그렇죠. 수만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만약에 그 서울의 모든 도로가 단 1창짜리 평면으로만 되어 있고 신호등도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10초도 안 돼서 완벽한 교통마비가 오겠죠. 모든 교차로에서 차들이 다 뒤엉켜서 아무도 앞으로 못 나갈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 최신 AI 반도체를 검사하는 과정이 바로 그 끔찍한 교통지옥과 똑같습니다. 첨단 칩 안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미세한 전극이 막 수만 개나 빽빽하게 모여 있거든요. 네네. 이 칩이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검사 장비가 이 수만 개의 전극에 일일이 얇은 바늘을 찔러서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를 동시에 쫙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 동시에 수만 개를요? 네. 근데 이 수만 개의 전기 신호가 얇고 좁은 평면 기판 위에서 동시에 이동하면 당연히 서로 막 충돌하고 신호 간섭을 일으키겠죠? 당연하죠. 아까 그 교차로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간섭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면 도로를 지하부터 공준으로 겹겹이 쌓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타이거 일렉은 이 전기 신호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의 전용 도로로 쌩쌩 달릴 수 있도록 기판을 무려 136층까지 쌓아 올립니다. 와, 136층이요?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보통 10층 남짓이니까 일반 PCB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괴물 같은 물건인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기판을 136층짜리 고가도로로 설계해서 신호를 통제한다는 거군요. 그 설명만 들어도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을 거라는 건 뭐 직감적으로 이해가 확 됩니다. 엄청난 장벽이죠. 근데 제가 재무 데이터를 뜯어보다가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 피비린내 나는 기록을 발견했거든요. 아, 2024년 실적 말씀하시는군요. 나 24년 실적을 보면 이 회사가 61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습니다. 뭐 주문이 폭주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9억 원? 적자였습니다. 네, 뼈아픈 수치죠. 아니 제조업에서 매출이 최대치를 찍었는데 적자가 났다는 건 이른바 그 수율의 지옥에 빠져서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봤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그 지점이 바로 타이거 일렉에 겪었던 가장 처절했던 트라우마이자 사실상 이 회사의 체질이 영구적으로 확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입니다. 결정적 순간이요. 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똑같은 붕어빵을 막 수백만 개씩 찍어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글로벌 고객사마다 그 AI 칩의 설계가 전부 다 다르고 전극의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아, 고객사마다. 그래서 연간 무려 6천 종이 넘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소량 다품종으로 커스터마이징 생산을 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136층짜리 고가 도로를 매번 다른 설계도로 그것도 한 해에 6,000번이나 다르게 구워낸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상을 물리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죠. 136층을 쌓아 올린다는 건 단순히 판을 막 겹치는 게 아닙니다. 네. 각 층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전기가 통하게 만드는 미세한 구멍, 그러니까 비아라는 통로를 뚫어야 되는데요. 1층부터 136층까지 이 구멍이 1나노미터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일직선으로 정렬이 딱 되어야 하죠. 와, 136층을 일직선으로요? 네. 만약 공정 과정에서 막 한 134층쯤에서 단 0.1mm라도 어긋남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 기판은 136층 전체를 그대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세상에. 2024년에는 AI 칩 검사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 세계에서 주문이 막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 극악의 기술 난이도 때문에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뒷마당에 수천만 원짜리 불량 기판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수율의 지옥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의 진짜 해자, 그러니까 모트라고 부르는 그 진입장벽이 단순히 수백억 원짜리 비싼 장비를 사온다고 생기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절대 못 따라옵니다. 수천 가지의 선례도를 들고 수없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쌓아올린 그 엔지니어들의 진짜 피눈물 나는 공정 레시피 그 자체에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사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아무리 많은 경쟁사라도 단기간에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본질적인 무형 자산인 거죠. 통찰이 대단하십니다. 현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처절했던 실패의 경험이 어떻게 손익계산서상에 마법 같은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냈는지 제가 숫자로 증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숫자로요? 네. 2025년 3월을 기점으로 마침내 공정장비의 최적화 그리고 인력들의 숙련도가 임계점을 확 돌파합니다. 수율이 잡히기 시작한 거죠. 25년 3월에요? 네. 상반기부터 수율이 극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엄청난 원가 부담이었던 그 폐기 손실이 장부에서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바로 가격 결정력의 변화입니다. 가격 결정력이요? 원래 이 부품업계에는 아주 고질적인 좀 굴욕적인 관행이 하나 있었어요. 매년 고객사한테 납품 단가를 2에서 3%씩 무조건 깎아줘야만 했었죠. 네, CR이라고 부르는 단가 인하 압박이죠. 네, 그런데 2026년 1월 수주분부터 이 관행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단가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판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계약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판가를 인상했다고요? 네. 와, 그건 수요가 생산 능력을 완전히 초과해버린, 그러니까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열렸다는 뜻이잖아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사실 이건 가장 환호할 만한 전형적인 영업 레버리지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터지는 거죠. 고정비는 이미 꽉 차게 들어가 있는데 수율이 올라가서 버리는 물건이 없어지니까 원가는 뚝 떨어지고 심지어 제품 가격은 더 비싸게 받는다. 이건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구조죠. 맞습니다. 제가 증권가 데이터를 보니까 2025년에 8.9% 수준이던 영업이익률이 2026년에는 단숨에 14.8%까지 급등할 거라고 내다봤더라고요. 네, 숫자가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시각을 조금 차갑게 유지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제조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시나리오를 검증해 봤지만요. 네네. 수율이라는 건 어쨌든 사람이 기계를 다루는 이상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2024년에 그 핏빛 적자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물리적인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날카로운 공작이십니다. 지금의 이익률 개선은 그저 전방 AI 산업이 호황이라서 운 좋게 비싸게 팔아서 생긴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를 짚고 넘어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데이터로 그 우려를 철저하게 방어해 보겠습니다. 네, 방어해 보시죠. 2025년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요.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GPM이 무려 15.8%로 역대 최고치로 피어올랐습니다. GPM이 15.8%요? 네, 이건 단순히 업황이 좋아서 비싸게 팔았
폭발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공정 내부의 폐기 손실, 즉 원가 자체가 아주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숫자의 증거입니다. 원가가 통제됐다. 네. 그리고 청취자님이 진짜로 주목하셔야 할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증거는 사실 해외에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에 있는 메가일렉 공장의 움직임입니다. 베트남 메가일렉이요? 거기 기존에 단가가 좀 낮은 범용 물약을 위탁 생산하던 그 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과거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타이거일렉의 전체 생산 능력이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00억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1차로 1,500억 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무려 3,000억 원 규모까지 생산 능력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거대한 증설 로드맵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진 체력의 3배가 넘는 규모로 공장을 새로 짓는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회사가 자신들의 수율이 언제 다시 꺾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덩치보다 3배나 큰 그 3천억 원짜리 공장 증설에 과감하게 엑셀을 밟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밟죠. 자칫하면 감가상각비 폭탄 맞고 회사가 그대로 휘청거릴 텐데요. 절대 불가능하죠. 대규모 증설을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그 극악의 수율 문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자신감이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은 누가 더 완벽한 136층짜리 기판을 오차 없이 그리고 빨리 납품할 수 있느냐에 완전히 목이 말라 있습니다. 납기 대응력 자체가 실적의 한계를 결정짓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뜻이죠. 증설의 규모가 곧 기술 통제력에 대한 자신감이다.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여러 가지 파편화된 사실들이 좀 있는데 청취자님, 이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넓게 펼쳐놓고 한번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 현상, AI 칩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 칩들이 점점 거대해지고 또 하나의 통짜 칩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칩을 레고 블록처럼 이어붙이는 이른바 칩렛 구조로 바뀌고 있죠. 맞습니다. 칩렛 구조가 핵심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칩들이 커지니까 웨이퍼 한 장에서 건질 수 있는 칩의 개수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목표한 수량을 맞추기 위해 쏟아붓는 웨이퍼의 양 자체가 폭증하고 있어요. 네. 웨이퍼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걸 찔러서 분량을 걸러내야 하는 검사 횟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거죠. 게다가 그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칩렛 방식은 다 조립해놓고 분량이 나면 피해가 막심하니까 조립하기 전에 작은 조각 단위일 때부터 일일이 다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량이 수배로 폭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이 와중에 타이거일렉이 검사 장비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인 미국의 폼팩터, 그리고 비메모리 세계 최고 수준인 이탈리아의 테크노프로브와 잇따라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엄청난 빅뉴스였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래 이 고부가 가치 프로브 카드 기판 시장은 일본의 전통적인 강자들이 사실상 독점을 해왔는데 지금 그 철옹성 같던 공급망이 한국의 타이거일렉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와,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 기술의 변화, 검사량의 폭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변동. 이 네 가지 거대한 파도가 지금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저 지금 약간 소름이 확 돋았는데 지금 하신 말씀과 앞서 논의한 그 수율의 지옥을 하나로 합쳐서 한번 생각해보죠. 네. AI 칩이 고도화될수록 검사해야 할 횟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미세하고 복잡한 수만 개의 전기 신호를 간섭 없이 깨끗하게 번역해 줄 수 있는 그 136층짜리 초정밀 기판을 안정적으로 구워낼 수 있는 곳은 기존의 일본 업체들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타이거일렉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와,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본질을 뒤흔드는 엄청난 통찰이네요. 이 회사는 그저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기판 하나를 납품하는 부품사가 아닙니다. 사실상 폭증하는 AI 칩 물량을 소화해내기 위한 톨게이트를 꽉 쥐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136층짜리 기판을 제때 만들어주지 못하면 글로벌 AI 반도체의 생산 속도와 수율 자체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그 병목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뜻이군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시장의 평범한 시선은 아직 이 회사를 단순히 인쇄회로기판 만드는 제조업체 정도로 분류하고 있을지 몰라요. 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글로벌 AI 시대라는 그 거대한 고속도로에서 절대 우회할 수 없는 핵심 통행로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내면서 말이죠. 와, 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만 바라보면서 AI 혁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엔비디아의 칩이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 좁고 정밀한 톨게이트를 제대로 짚어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있나요? 네. 남들은 재무제표의 표면적인 숫자만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은밀하고 강력한 선행지표를 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수많은 리포트와 공시의 주석들을 분석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워딩 하나를 딱 발견했습니다. 어떤 워딩이죠? 바로 업스트림 과제라는 지표입니다. 업스트림 과제요? 뭔가 강상류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인데 차세대 선행 개발 프로젝트 같은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오, 맞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당장 쓸 기판을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이들은 이미 1년, 2년 뒤에 양산할 차세대 괴물 같은 AI 칩의 설계도를 들고 와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는 전극 간격을 지금보다 훨씬 좁게 만들 건데 당신들이 이 극단적인 사양에 맞춰서 미리 기판을 좀 개발해 줄 수 있느냐? 아, 그게 업스트림 과제군요. 네, 이게 바로 업스트림 과제입니다. 단순히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미래의 기술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아주 고난이도 선행 작업이죠. 네. 그런데 이 업스트림 과제의 수가 2024년에는 단 5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몇 개로 폭증했는지 아십니까? 몇 개죠? 무려 25개입니다. 정확히 5배가 뛰었습니다. 5개에서 25개로요? 와,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엄청나군요.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설계도를 아무 부품사에나 그냥 넘겨줄 리는 만무하니까요. 절대 안 넘겨주죠. 이건 당장 내일의 매출액을 보여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6개월, 1년 뒤에 본격적으로 돈이 될 글로벌 빅테크들의 신규 프로젝트들이 이미 타이거 일렉의 그 톨게이트 앞에 번호표를 딱 뽑고 길게 줄을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선행 지표네요. 미래 매출의 질이 이미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래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탄탄해진 거죠. 자, 하지만 방금 전까지 우리가 나눈 이 장밋빛 미래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가장 아픈 리스크의 정중앙을 한번 타격해 보겠습니다. 아, 올 게 왔군요. 미래의 파이프라인이 화려하고 업스트림 과제가 넘쳐난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재무제표의 숫자로 다시 돌아와 보죠. 네. 이 회사가 진정한 AI 수혜주로 평가받으려면 비메모리, 즉 AI 연산용 칩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타이거 일렉의 비메모리 관련 매출 비중은 여전히 17% 수준에서 꽉 막혀 정체되어 있단 말이죠. 네, 사실입니다. 시장은 스페이스 트랜스포머의 국산화라느니 비메모리 시장의 확장이라느니 되게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면서 멀티플 리레이팅을 꿈꾸고 있어요.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여전히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모기업인 TSE에 의존하고 있는 철저한 캡티브 마켓, 즉 전속 시장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까? 뼈를 때리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만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최종 고객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 모기업의 일감이 줄어들고 타이거 일렉도 도미노처럼 같이 무너지는 그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뜻인데요. 네. 그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17%라는 비메모리의 덫이 지금까지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짓눌러온 가장 무거운 족쇄가 왔습니다. 그 한계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궁극적인 밸류에이션 확장의 트리거가 바로 방금 청취자님을 위해 설명해드릴 STO, 즉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올게닉이라는 부품입니다.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직역하면 공간을 변환해주는 장치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 극도로 좁은 칩의 전극 간격을 물리적으로 넓혀주는 핵심 부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첨단 비메모리 칩의 전극들은 너무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어서 외부의 굵직한 검사 장비와 직접 연결할 수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 스페이스 트랜스포머라는 기판을 중간에 덧대어서 아주 미세한 간격의 신호를 서서히 넓은 간격으로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건 기술 난이도로 치면 프로브 카드 부품 중에서도 완전 끝판왕에 속합니다. 당연히 마진도 어마어마하게 높지죠. 끝판왕이죠. 그동안 이 노다지 같은 고마진 시장은 일본의 이비덴을 비롯한 소수의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본이 꽉 잡고 있었죠. 그런데
타이거 일렉이 피나는 연구 끝에 이걸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서 드디어 양산 궤도에 올랐습니다. 2025년에 이 STO 매출이 24억 원 수준이었는데 증권가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에는 76억 원으로 무려 3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4억에서 76억이면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경이적인데요. 근데 사실 기업의 전체 매출 규모로 놓고 보면 여전히 파이가 너무 작아 보이거든요. 이 숫자가 그 모기업 의존도라는 거대한 족쇄를 끊어낼 만큼의 파괴력이 있을까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건 숫자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승부처는 2026 하반기에 딱 몰려 있거든요. 하반기요? 일본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대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 E사와 F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품질 기준이 까다롭기로 아주 악명이 높죠. 이들의 정식 수주를 따내기 위한 품질 검증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콜 테스트를 받고 있군요. 네, 만약 타이거 일렉이 일본 기업들이 굳건하게 장악하고 있던 이 안강 시장에 쳐들어가서 보란 듯이 정식 수주를 뚫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자본 시장은 그제야 비로소 타이거 일렉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겁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모기업에 기대서 메모리 기판이나 찍어내는 평범한 자회사가 아니구나. 아하. 일본의 콧대 높은 독점을 깨부수고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AI 반도체 검사 장비 핵심 소재 업체로 환골탈태했구나 라고 말이죠. 네. 특히 메모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그 변곡점을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현재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몇 배로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멀티플 리레이팅의 진짜 트리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게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그 17%에 묶여있던 비메모리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고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일본의 영토를 직접 빼앗아오는 그 상징적인 수주 공시. 그 공시가 시장에 뜨는 순간이 바로 거대한 자본들이 이 기업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프레이밍하고 자금을 쏟아붓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헤쳐온 이 깊고 치열한 데이터의 여정은 단순히 내일 당장 오를 주식 종목 하나를 찍어주기 위한 얕은 분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전 세계의 이목이 엔비디아와 TSMC의 눈부신 혁신에 쏠려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 무대 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수만 개의 바늘 끝에 전기 신호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무려 136층짜리 고가도로를 미친 듯이 구워내며 피눈물 나는 6,000번의 폐기물을 버려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그 한계를 돌파해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빌딩을 밑에서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대한 통찰을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의 처절한 한계를 돌파해낸 수율의 극복이 어떻게 재무제표상의 영업 레버리지라는 엄청난 폭발력으로 치환되는지, 네.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좁은 톨게이트를 독점한 기업이 어떻게 스스로 가격 결정력을 쥐고 흔들게 되는지, 뜬구름 잡는 전망이 아니라 데이터가 직접 말해주는 구조적 변화의 민낯을 아주 생생하게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청취자님, 이제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베트남 메가일렉 공장의 3천억 원짜리 거대한 증설 로드맵이 마침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요. 네.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비메모리 칩 검사 시장에서 일본이 독점하던 STO 시장을 완벽하게 국산화하며 장악하는 그 순간.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이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지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그려져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폭증하는 트래픽이 지나는 정밀한 톨게이트에서 가장 압도적인 수익을 거두어들이는 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네. 오늘 저희가 치열하게 해부하고 연결해드린 이 데이터들이 머지않은 미래의 어떤 거대한 현실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지 이제는 청취자님의 예리한 안목으로 직접 확인하고 추적해보실 차례입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압도적이고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가득 채워 다시 당신의 귀를 두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